그 여자의 남편은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48세 김정희입니다. 복수는 언제나 우연히 시작됩니다. 그날도 저는 마트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삑삑 소리를 내며 바코드를 찍고 손님들에게 기계적으로 인사하고 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8년째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죽은 뒤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그저 움직이는 기계 같았어요. 감정도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주세요. 계산대 앞에 선 여자. 고등어를 들고 있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박영숙. 나보다 좀 더 나이는 있어 보이지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얼굴. 8년 전 제가 남편 장례식장에서 문을 두드릴 때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날. 제가 회사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할 때 외면했던 그 사람들 중 하나. 바로 박철수의 아내. 3,500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 여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겠어요? 제게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을. 영숙은 돈을 내고 가방을 들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나 고등어 샀어. 오늘 구워줄게. 그 여자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내 남편은 8년 전에 죽었고 저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장을 보러 온 평범한 주부의 모습.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 여자는 행복하구나. 저렇게 평범하게, 당연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저는 8년 동안 무엇을 했나요? 남편의 빚을 갚느라, 하루하루 살아남느라, 밤마다 울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됐을까 되뇌이느라.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저 사람들은 멀쩡히 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마트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였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8년 전 사고 보고서, 현장 책임자 박철수의 이름이 적힌 그 서류. 왜 당신들만 행복해야 해? 저는 서류를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어. 38세 나이로. 내 아기도 죽었어. 내 인생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며칠간 저는 그 여자를 미행했습니다. 영숙의 자주 가는 슈퍼,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제가 미친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영숙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오후엔 이웃과 수다를 떨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남편과 손잡고 걷고 아기와 기다리며 웃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던 날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영숙을 기다렸습니다. 일부러 우산을 챙기지 않았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초라한 모습으로. 어머, 정희 씨? 역시 제 계산이 맞았어요. 예전에 같은 동네에서 몇 번 마주쳤던 인연. 그걸 영숙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아, 영숙 씨. 영숙은 저보다 8살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일부러 초라하게, 불쌍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우산 없어요? 같이 가요. 영숙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는 그 우산 아래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단계 성공.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요. 젊은 여자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도록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물어보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힘든 일 있으세요? 사실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네. 그 후로 모든 게 힘들어졌어요. 빚도 생기고 집도 잃고 지금은 원룸 하나 겨우 얻어서 사는데 전기세도 밀려서 저는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하지만 제 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제가 예상한 대로 반응했어요. 동정심 가득한 얼굴로 정혜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우리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고 축 처진 어깨로 걸었어요. 영숙이 측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제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초라한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정희 씨, 영숙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이제였습니다. 며칠만 우리 집에 와서 지내요. 완벽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저는 거절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간절하게 만들었죠. 괜찮아요. 우리 집 방 하나 비어 있어요. 며칠만 쉬다 가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착한 사람의 미소, 남을 돕는 게 기쁜 사람의 표정. 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감췄어요. 제 얼굴엔 전혀 다른 표정이 지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야, 영숙 씨.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8년 전 사고 서류 뭉치.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이제 내 차례야.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온기.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소파 위에 푹신한 쿠션들. 이 모든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 쓰세요. 작지만 편하실 거예요. 영숙이 방문을 열어줬어요. 깨끗한 이불이 깔린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 고맙습니다, 영숙 씨.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주먹은 가방 끈을 세게 쥐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앉아 집안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부엌, 거실, 안방, 화장실. 모든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군데? 남자 목소리였어요. 박철수. 8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예전에 같은 동네 살던 분이에요. 요즘 형편이 어려우셔서 며칠만 있기로 했어요. 우리가 남의 사정까지 챙겨야 해?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는 거지. 며칠만이래요. 알았어. 저는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박철수. 곧 내가 진짜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숙보다 먼저 부엌으로 나가 설거지를 했어요. 완벽한 손님의 모습을 연기했죠. 어머, 정희 씨. 안 그래도 돼요. 아니에요. 신세 지는데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부엌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어요. 세제 위치, 칼 위치, 가스레인지 상태.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며 저는 서서히 집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빨래를 개고 화분에 물을 주고 저녁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죠. 그러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박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차 한 잔 드세요. 고맙소. 박철수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어요. 제가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너무 쉽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박철수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영숙은 이웃집에 잠깐 다녀온다며 나갔고 저는 일부러 박철수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올해 이 집에서 사셨어요? 응, 한 15년쯤 됐나? 좋은 집이에요. 따뜻하고. 그래, 뭐, 평범한 집이지. 평범한 집.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 남자에겐 평범한 거겠죠. 하지만 저에겐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건설 쪽 일했어. 지금은 은퇴했지만 건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위험한 일도 많고. 그렇지. 박철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같은 것도 있었나요? 왜 그런 걸 물어?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순진한 척 웃었습니다. 박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있었어. 한 번.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응. 박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남자도 죄책감을 안고 산다는 걸.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너는 더 고통받아야 해.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서류를 꺼내봤어요. 남편의 사진이 끼워진 서류, 사고 당일 보고서, 그리고 박철수의 서명. 여보,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낼게. 저는 남편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선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저는 매일 조금씩 박철수에게 다가갔어요. 아침엔 커피를 타주고 저녁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래도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하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가 원하는 말을 해줬어요. 이해받고 싶어 하는 남자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영숙보다 더 섬세하게, 더 따뜻하게. 영숙은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제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표정이 굳었죠. 그래, 영숙 씨. 조금씩 무너지는 게 느껴지죠?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부러 영숙에게 물었어요. 영숙 씨, 시어머님 살아계세요? 아니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힘드셨겠어요. 혼자 간병하셨나 봐요. 내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빴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이 많이 미안해 하셨겠어요. 그렇죠. 영숙의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섞였어요. 서운함? 후회? 저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매일 사랑해라고 말해줬죠.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럽네요. 우리 남편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래도 오래 함께 사셨잖아요. 함께 산다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도 외로우실 때 있으시죠? 가끔요. 완벽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지면 저는 일부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철수가 텔레비전을 볼 때 옆에 앉아 차를 내밀었죠. 잠 안 오세요? 응. 요즘 자꾸 꿈을 꿔서. 무슨 꿈이세요? 박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어. 사람이 다쳤는데 회사에선 덮으라고 했지.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그게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 매일 밤 꿈에 나와. 그 사람이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가 나쁜 거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럽게 위로하듯이. 박철수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나한테 의지해. 점점 더. 거실 한쪽 어둠 속에 영숙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알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영숙이 보도록 일부러 더 가까이 앉았죠. 다음 날 영숙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희 씨, 이제 슬슬 나갈 준비하셔야 하지 않아요? 네. 아, 제가 너무 오래 신세졌나요? 그런 건 아닌데 며칠만 더 계시기로 했잖아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아직 갈 곳이 없어서.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박철수 옆에 바짝 붙어 앉고 은근한 눈빛을 보냈죠. 손이 스칠 때도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어요. 박철수는 당황했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아. 조금만 관심 주면 흔들려.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부러 퍼뜨린 거였죠. 영숙 씨 집에 젊은 여자가 들어와 산대요. 남편이랑 밤늦게까지 뭐 한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마트에서 일부러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남편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 말은 금방 왜곡되어 퍼졌죠. 영숙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박철수는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웠어요. 무너지는 게 보여. 서서히 확실하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박철수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 쉬는 모습을 봤을 때, 제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이건 복수야. 당연한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게 터지는 날이 왔습니다. 영숙이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열어둔 서류를 보고서 이게 뭐예요? 영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엔 박철수의 이름과 함께 내 남편의 죽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죠. 보신 대로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네. 저는 일어서서 영숙을 마주봤습니다. 제 남편 기억하세요? 8년 전 건설 현장에서 추락했던 사람. 그건 당신 남편이 책임자였어요.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 안 했고 사고 보고서를 조작했죠. 그래서 제 남편은 산재도 못 받고 장애인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회사 때문이잖아요. 우리 남편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서명했어요. 조작된 보고서에. 그리고 그 대가로 승진했고 보너스 받았고 이 집 샀죠. 제 남편의 죽음 위에서. 정희 씨, 당신들이 행복하게 사는 동안 저는 뭐 했는지 알아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쪽방에서 울고 아기까지 잃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평화롭게 잤겠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제가 장례식장에서 당신네 회사 사람들한테 무릎 꿇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 치료비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때 당신 남편도 있었어요. 저를 보고도 외면했죠. 영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복수하러. 당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봤거든요. 마트에서 그 웃는 얼굴, 그 평화로운 모습.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당신들만 행복해야 해?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네. 그리고 성공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매일 술 마시고 당신은 괴로워하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이 집은 이미 지옥이 됐어요. 제가 겪은 것처럼. 만족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바로 그때 박철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사람이. 영숙이 모든 걸 말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어요. 정혜 씨, 당신이 그 사람 부인이었어? 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요? 8년 전. 당신이 죽인 사람.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사고였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회사 편을 들지, 진실을 밝힐지. 당신은 회사를 선택했죠. 돈 때문에, 승진 때문에. 그리고 제 남편은 버려졌어요. 박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 나온다고 했죠?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에요. 당신이 죽인 사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승리감? 만족감?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있었어요. 이 남자가 무릎 꿇는다고 해서 제 남편이 돌아오나요? 제 아기가 살아나나요? 제 잃어버린 8년이 돌아오나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방바닥에 모든 힘이 빠졌어요. 복수했어요. 이제 만족해야 하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나아진 것 같죠? 영숙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혜 씨, 복수하면 시원할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 속이 풀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도 안 돌아오고 제 아기도 안 돌아오고 저는 여전히 혼자고 외롭고 아파요. 저는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숙과 박철수 그리고 저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제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이마에 뽀뽀하고 퇴근하면 꼭 꽃 한 송이를 사왔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영숙과 박철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기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너무 기뻐했어요. 매일 밤 제 배에 대고 이야기했죠. 아빠 목소리 들려? 빨리 나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 다 사줄게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안전줄이 풀렸고 제 남편은 5층에서 떨어졌어요. 등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쳤죠. 살았지만 제대로 된 삶은 아니었어요. 정혜 씨, 병원에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때 저한테 웃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허공만 바라봤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박철수를 봤습니다. 당신이 그날 제대로 확인했다면, 안전줄을 점검했다면, 제 남편은 안 다쳤을 거예요.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제 목소리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복수한 게 옳은 건가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괴롭히면서 뭘 얻었죠? 만족감? 복수의 쾌감? 아니에요. 그냥 더 텅 빈 것 같아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도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남을 괴롭혀도 되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남편이 잘못한 거 맞아요. 책임 회피했고 돈을 선택했어요. 그건 변명할 수 없어요. 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8년 동안 저도 괴로웠습니다. 매일 밤 그날이 떠올랐어요.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조금만 더 확인했다면 그 사람이 안 다쳤을 거라고.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겁났어요.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가족 먹여 살릴 돈이 없을까봐. 그래서 그냥 외면했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겁했어요. 저는 비겁한 인간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구나. 다른 방식으로,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요. 복수에 매달려 살 순 없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끝낼 거예요. 뭘 끝낸다는 거예요? 복수요. 이 모든 것.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서류 뭉치. 그 서류를 보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8년 동안 제 곁에 있던 이 서류들. 복수의 증거이자 제 고통의 기록.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찢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뭐 하는 거예요? 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걸 붙잡고 있으면 저는 평생 과거에 갇혀 살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 장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복수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을 살길.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숙과 박철수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떠나야죠. 어디로 가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영숙 씨, 박철수 씨, 미안했어요. 정희 씨, 저는 복수하려고 왔지만 그게 옳지 않았어요. 당신들도 고통받게 만들었죠. 그건 제 잘못이에요. 박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과해야죠. 8년 전에 했어야 할 사과를. 그는 제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 남편에게 그리고 정희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고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연민. 일어나세요.
박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할 순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게요. 정희 씨, 미움은 저를 너무 지치게 했어요. 8년 동안 미움만 품고 살았더니 제 안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어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갈 곳이 없으면 여기 더 있어도 돼요. 고맙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새로 시작해야 해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좀 괜찮아지면 편지 보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행복하세요. 꼭. 영숙 씨도요.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박철수 씨. 네. 제 남편 묘소에 한번 와주세요. 그리고 사과해 주세요. 직접.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더라. 이제 알았어.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당신이 원했던 그런 삶. 행복한 삶.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그 집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 영숙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희망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찾고 싶었던 것, 희망.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평화로워요. 어제 저는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영숙에게. 영숙 씨,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셔요. 예전엔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영숙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길을 잃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싶어요. 그땐 적이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친구로.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하지만 계속 흘러가는 것. 저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일하게 가지고 온 사진.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복수 안 했어. 아니, 했다가 그만뒀어.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 당신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이제 행복하게 살아볼게. 우리 아기 목까지, 당신 목까지, 세 사람분의 행복을 찾아볼게.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나한테 사랑이 뭔지 알려줘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카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후 손님들이 올 시간이니까요.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뭔가를 배웠습니다. 미움보다 용서가 더 강하다는 것. 과거에 갇히는 것보다 미래로 나아가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서는 게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카페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미소는 진짜였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해는 뜨고 파도는 밀려오고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 후 제 카페에 손님 2명이 찾아왔습니다. 영숙과 박철수였어요. 정희 씨, 영숙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곧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편지에 주소가 있었잖아요.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여기 정말 좋네요.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 당신 남편 묘소에 다녀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매달 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씨도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서라기보단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편해지려고.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저희도 많이 변했어요.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고 과거를 마주하게 됐어요.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우리는 한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정희 씨,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할래요? 진짜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해가 지는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적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삶은 참 이상합니다. 복수로 시작된 인연이 결국 치유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봐. 나 이제 정말 괜찮아. 행복해.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슬픔과 기쁨, 미움과 용서, 어둠과 빛이 함께하는 이 길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길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때로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건 용서와 치유가 더 큰 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정의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강하고 미움보다 치유가 더 아름답습니다.